안녕하세요. 전종철의 전격시사 진행을 맡은 전종철 기자입니다. 피습됐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60대 김모 씨는 구속됐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광주광역시를 방문해서 헌법 전문의 5.18 정신을 수록하는 걸 적극 찬성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방송에선 이재명 대표 피습의 정치적 파장과 함께 역대 한국의 정치 테러를 자세히 분석합니다. 특히 2006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커터칼 피습을 당했을 당시 상황을 유정복 인천시장으로부터 자세히 들어봅니다. 1월 5일 금요일 전종철의 전격시사 출발합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합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9730, 콩 어플은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채널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명품 콘텐츠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뉴스브리핑 KBS 보도본부 우정화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표가 그제 일반 병실로 이동을 했고 서울대병원이 이 대표의 회복 상태를 설명하는 브리핑을 했습니다. 현재 상태 어떻습니까? 네, 서울대병원 측은 다행히 잘 회복이 되고 있고 회복 과정이 순조롭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고 당시에 흉기에 찔린 1.4cm의 자상이 있었고 혈관 재건 수술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서둘러서 좀 당무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안정이 좀 필요해서 면회는 제한된 상황입니다. 이 대표는 그동안 물만 먹다가 어제부터 좀 미음 식사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간단한 의사소통 정도는 좀 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대표를 습격한 60대 남성 구속됐죠? 네, 피의자 이 김모 씨는 법원이 신속하게 좀 판단을 하면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2시간 만에 구속이 됐습니다. 법원은 범행 내용과 위험성 또 중대성 등 이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김 씨가 기자들과 만났을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자들이 왜 공격했냐 이렇게 물으니까 자신이 경찰에 변명문이라고 하는 걸 이 8페이지짜리를 제출을 했다면서 그걸 참고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 언론 보도를 좀 보면 이 페이지에 뭐가 담겼는지 대체 뭐가 써있는지 봤더니 역사라고 하는 게 좀 자주 언급이 되면서 정치적인 이유 이런 것보다 자신의 생각을 좀 상당히 난해하는 말로 써 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사건이 계획범죄다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그동안 전해드렸는데요. 추가로 밝혀진 거 있습니까? 네, 정황들이 지금 좀 속속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김 씨가 직접 지난해 6월부터 6차례에 걸쳐서 이 대표를 따라다녔다 이렇게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 쉽게 이 유튜브 영상으로도 김 씨가 이재명 대표 일정에 있었던 게 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12월 부산을 방문했을 때 또 지난 1월 1일 김해를 방문했을 때 이 피의자 김 씨의 모습이 그대로 함께 담겨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해서 범죄 심리 분석관도 투입을 했습니다. 경찰은 다음 주 초에 수사를 마무리를 하고 최종 결과를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런저런 가짜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치권에서 이런 걸 좀 근절하자 한 목소리 내고 있죠? 네, 지금 이 피의자 김 씨를 둘러싸고 여러 가짜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김 씨의 당적과 관련해서인데요. 민주당원이다, 혹은 지난 2020년에 미래통합당을 탈당했던 같은 이름의 인물이 있다 등등 지금 좀 확인되지 않은 이 가짜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피의자의 당적, 즉 당원 가입 여부가 사건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가짜뉴스를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가짜뉴스를 이용해서 불필요한 논쟁을 일으켜서 이득을 챙기려는 시도가 저급하다면서 중단돼야 한다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경찰은 김 씨의 당적에 대해서는 함구를 하고 있는데요. 가짜뉴스에 좀 현혹이 될 게 아니라 다음 주 초 경찰 조사 결과를 지켜보는 게 가장 빠르고 좀 정확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와중에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이 사실상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어요. 무슨 일입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이 피습이 된 이후 부산대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이동을 했죠. 이걸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좀 왜 이동을 했냐는 거죠. 먼저 서울대병원 측은 어제 브리핑에서 이번 수술은 어렵고 또 성공도 장담하기가 어려워서 경험 많은 혈관외과 의사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면서
부산대병원 요청에 따라서 수술을 하게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부산대병원 즉각 반박했죠. 네,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런 서울대병원 측의 입장에 대해서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적극적으로 반박을 좀 했는데요. 부산대병원 측은 충분히 수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수술할 준비가 된 최종 의료기관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실제로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4년 연속 A등급을 받는 등 우리나라 최고 수준입니다. 당시에 이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서 병원을 옮기는 걸 반대를 했었는데 이 대표 가족 등 이 대표 측이 원해서 이송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다 부산시 의사회도 나섰습니다. 환자의 상태가 아주 위중을 했다면 당연히 지역 상급 종합병원인 부산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게 맞다면서 특히 또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이 잘하는 병원에서 해야 할 것 같다 이런 발언을 두고서는 지역 의료기관을 서열화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이 와중에 지역 의료 문제까지 언급이 됐군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작용이 해소될 때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를 계속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디서 이런 얘기를 했죠? 네, 어제 여러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진행된 민생 토론회 자리였습니다. 새해 첫 업무 보고 자리였는데요. 예년과 달리 국민들과 함께하는 이 자리로서 경기도 용인의 한 직업 훈련원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일각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가 총선이 끝나고 나면 다시 재개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이 확실하게 좀 구축될 때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를 계속하겠다고 한 겁니다. 네. 윤 대통령 규제 완화도 강조했다면서요? 네, 윤 대통령은 올해 국민과 기업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더욱 과감하게 풀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개발 투자가 필요하다는 제안에는 관련 예산을 더욱 늘리겠다. 제도 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다음 국민의힘 소식입니다. 어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5.18 정신 관련 발언을 했죠? 네, 맞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았는데요. 5.18 정신은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에서도 그동안 같은 입장이었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본격적인 외연 확장에 나섰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광주 시민들에 대해서 존경심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86 운동권 세대와 좀 차별화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특히 또 어제 광주 방문에선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 때문에 아무래도 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에워싼 좀 보통 때보다 많은 인력이 좀 경호에 투입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청주에선 중도층 민심을 공략했어요. 네, 사안에 따라서 어떨 때는 오른쪽, 어떨 때는 왼쪽에서 정답을 찾겠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중도층 민심 공략에 나선 건데요. 충북 시민들은 민심의 바로미터라면서 정교한 정책을 통해서 사랑받겠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늘은 수원을 찾아서 수도권 민심 잡기에 나섭니다. 네. 국회가 쌍특검 법안을 정부로 이송했다고요? 네, 어제 오후에 이송을 했습니다. 쌍특검 법안 아시는 대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 사업의 이른바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하기 위한 특별 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야권 주도로 지난해 12월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됐죠. 정부는 이르면 오늘 오전에 국무회의에서 제2요구권 행사 권위를 의결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까지 이뤄지면 윤 대통령이 좀 즉시 재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간밤에 들어온 국제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 간의 무기 거래가 실제 이뤄진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고 하네요. 네, 미국 백악관이 북한이 최근 러시아에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과 또 발사대를 제공한 걸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서 넘어간 탄도미사일 수십 발은 러시아가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용을 했다고도 공개를 했습니다. 특히 미사일이 러시아로 넘어가기 전에 북한의 시험 발사도 거쳤다면서 이 발사 장면을 담은 사진까지도 함께 공개를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제 미사일의 사거리가 약 900km에 달한다면서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와 북한 또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를 부과를 하면서 무기 거래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됐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이 밝힌 혐의 정리해 주세요. 네, 지난해 4월 압수수색으로 본격 수사가 시작된 지 9달 만에 최종 기소가 됐습니다.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당대표에 당선되기 위해서 당내 돈봉투 약 6,600만 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인데 검찰은 송 전 대표를 최종 의사결정권자이자 또 최대 수혜자로 지목을 했습니다. 선거제도의 근간을 위협한 중대 범죄라고도 했습니다. 또 하나의 혐의는 외곽 후원 조직인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를 통해서 기업인들로부터 약 7억 6천만 원 등의 돈을 받은 혐의가 두 번째입니다. 검찰은 공익법인인 연구소 후원금이 아니라 사실상 정치 자금으로 봐야 한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네, 송 전 대표 측 법정에서 진실 밝히겠다 이렇게 했죠? 네. 그동안 송 전 대표는 구속 후에도 뭐 검찰 조사에 불응을 하거나 진술을 거부하는 등의 이 검찰 조사 자체를 좀 강하게 부인을 하고 거부를 해왔습니다. 이번에도 검찰 수사는 정치적인 보복이자 별건 수사라면서 법정에서 검찰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해서 무죄를 이끌어내겠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송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어젯밤 송 전 대표의 SNS를 통해서 송 전 대표가 개인적으로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면서 검찰이 강압 수사를 해왔다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송 전 대표를 재판에 넘긴 검찰은 앞으로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의원들을 줄줄이 좀 소환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으로 서울 남산 1호 3호 터널을 이용해서 강남 방향으로 가는 차량은 혼잡 통행료 안 내도 된다고요? 네, 혹시 저도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앵커께서는 이 남산 135 터널 좀 자주 이용하시는지요? 아니요. 시내로 차 잘 안 갖고 갑니다. 아무래도 좀 막히다 보니까 그러신 그렇죠. 거겠죠. 주차도 그렇고. 네. 제 주변에도 사실 좀 이 터널 이용하는 분들은 많이 안 계시는데 네네. 그래도 좀 이용하시는 분들은 뭐 좀 당연히 좀 시간을 아끼려고 이용을 하시는데 그 시간이 좀 막 크지는 않더라고요. 단축을 해봐야 5분, 뭐 10분 그 정도 아끼려고 바쁜 시간에 그 시간이라도 아끼려고 지금의 통행료 이 2,000원을 부담을 하는 건데 급하니까 좀 정말 급하니까 사실 그동안 좀 울며 겨자 먹기로 냈던 게 사실입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좀 희소식입니다. 외곽 방향 그러니까 강남 방향으로 나가는 분들에게만 희소식인데요. 이제 이 혼잡 통행료를 안 내도 됩니다. 서울시는 오는 15일부터입니다. 이 남산 135 터널 혼잡 통행료를 외곽 방향은 부과하지 않는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서울시가 지난해에 혼잡 통행료를 면제를 좀 해봤더니 도심 도로의 통행 속도는 13%까지 줄었는데 이 강남 방향 통행 속도는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면서 결정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도심 방향은 지금처럼 2,000원씩 받아서 통행량을 최대한 줄이고 외곽 방향 이 강남 방향은 돈을 안 받아도 뭐 큰 차이가 없으니까 아예 안 받겠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고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땅 매각 대금 55억 원에 대해서 국고 환수가 확정이 됐죠? 네, 이 서울고법이 지난해 12월 30일에 결정을 했고 이 신탁회사가 상고를 하지 않으면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땅은 경기도 오산의 땅인데요. 약 10여 년 동안 오랫동안 이 지리한 공방을 거쳤는데 결국 서울고법에서 일부인 55억 원까지 환수 결정이 최종적으로 난 겁니다. 그렇군요. 이번 환수금은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에게서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추징금이라고 하네요. 네, 마지막 추징금입니다. 전 대통령이 사망을 했으니까 이번에 이 55억 원에 대한 환수는 국가가 이 일가에게서 환수할 수 있는 마지막 추징금입니다. 그동안 추징한 돈 모두 1,337억 원입니다. 전체 추징금 2,205억 원에 정확히 60.6% 해당이 됩니다. 결국 나머지 867억 원은 미납 상태로 현재 남겨져 있는데요. 이 867억 원 미납금은 이 전 대통령 사망으로 법적인 추징 절차가 중단이 돼서 추가 환수는 좀 어렵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미납금 867억 원이요? 네. 네. 내일이 고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입니다. 다양한 문화행사와 함께 일부 행사엔 정치인들도 참석할 예정이라죠? 네, 100주년을 맞아서 김 전 대통령의 생전의 정치 철학과 또 정신을 기리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서울과 전남 일대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서울에선 연세대 김대중 도서관에서 오는 12일까지 김대중 도서전이 개최가 됩니다. 고 김 전 대통령은 생전에 정말 책을 많이 읽고 또 많이 썼던 것으로 잘 알려졌는데요. 이번 전시회에선 자주 읽던 책과 친필 기록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 여러 행사에 정치인들도 좀 참석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내일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정화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파트 화재 시 국민 행동 요령 안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합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해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서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를 요청합니다. 지금 시각 7시 35분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흐린 가운데 아침까지 경기 동부와 영서 지방으로 비나 눈이 조금 오겠고 서울은 빗방울이 좀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중부 지방은 낮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이면도로나 그네질 골목길에 빙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오늘 낮까지 영동 및 경북 동해안, 경북 산지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겠습니다. 또 동해 먼바다에 당분간 2에서 4m의 높은 파도가 일겠습니다. 오늘 인천과 충청 등 미세먼지 농도 지금도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대다수 지역 대기가 탁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8도, 대전, 전주 10도 등 6도에서 13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내일 소환인데요. 대안보다 더 춥다는 의미의 속담이 있을 정도로 춥기로 유명한데 내일 서울이 영하 4도로 기온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월요일에는 영하 9도까지 떨어지는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4.2도, 습도는 79%입니다. 날씨 정보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공인혜 씨입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정체 구간에서는 사고 빈도수도 높아지곤 하는데요. 빠르게 가기보다는 안전을 먼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가장 일찍 밀리기 시작한 수도권 제일산선 일산에서 판교 방향 장수 1, 2차로가 사고로 막혀 있습니다. 뒤로 중동 부근부터 5km 구간 출근 교통량의 사고의 영향이 더해져 지나시기 무척 어려워졌고요. 이 사고 지점 이후로도 서운 분기점을 앞두고 속도 뚝 떨어집니다. 구리에서 판교 방향은 남양주에서 상일 쪽으로 길게 정체가 늘고 있고요.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은 신월 부근에서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서창에서 월곶 신월 일대 또 용인부터 양지 터널까지 더딥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양산과 수원, 신갈 분기점 부근 또 양재부터 반포 쪽으로 차가 늘어 있고요. 서울 시내는 서부간선 지하도로 성산 쪽 중간 지점 1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으니 차로를 잘 살펴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전종철의 전격 시사. 전종철의 전격 시사에서는 2024년 갑진년을 맞아서 민생의 최일선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장과의 인터뷰를 순차적으로 진행합니다. 첫 순서로 오늘은 유정복 인천광역시장과 함께합니다. 지금 유정복 시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을 바라보는 심정이 유정복 시장님에겐 특별히 남다를 것 같습니다. 2006년 5월이었죠. 박근혜 당시 네, 한나라당 대표의 커터칼 피습 당시 상황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우선 그 말씀드리기 전에 어떤 경우도 정치 테러가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번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가 발생돼서 안타깝습니다. 다시는 이런 테러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고 이 대표의 쾌유도 기원합니다. 네. 지금 전종철 기자 말씀하신 박근혜 전 대통령의 2006년도 테러 상황을 말씀을 드리죠. 당시는 그 5.3.1 지방 동시선거를 앞두고 있었고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는 전국적으로 유세를 다니셨습니다. 5월 20일 그날이 토요일이었지만은 박 대표께서는 수도권 일대를 유세를 네.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신촌에서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지지 연설을 하기 위해서 유세 차량에 오르는 순간에 어떤 괴한으로부터 카터칼로 피습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네. 그 당시 이제 박근혜 당 대표께서는 바로 인근에 있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후송이 되어서 아주 긴급한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요. 얼굴에 11cm 길이에 약 3cm 가량의 그 깊이가 있는 큰 부상을 입어서 깊이 3cm면 매우 깊은 거네요.
깊이가 그 집도의에게 하면 1 내지 3cm 정도. 예, 예. 그게 굉장히 위험한 부위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예. 그 집도의였던 그 탁관철 교수는 수술이 끝나고 나서 기적이다, 하늘이 도왔다라고 말씀할 정도로 아주 목숨을 잃을 뻔한 끔찍한 테러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시장님께서는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비서실장으로 특히 수술 후 바로 옆을 며칠간 지켰던 유일한 사람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당시 박근혜 당대표의 비서실장을 맡고 있었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당시 수술을 한 후에 바로 병실로 옮겨졌는데 워낙에 큰 수술이기도 하고 또 가루가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체의 그 일반 면회가 금지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비서실장이었던 제가 의료진 외에는 유일하게 옆 병실에서 상주하면서 최소한의 필요한 보고를 하거나 상황을 관리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뭐 처음에 하루 지났을 때는 과연 당시 박근혜 대표가 말을 했는지 계속 잠을 잤는지 이런 상황도 제일 잘 아실 텐데 그러면 박 전 대통령이 수술받고 회복하는 과정 기억을 되살려서 조금 설명을 해 주세요. 저는 그 기억을 또렷이 잘 알고 있고요. 또 특히 중대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그 후 제가 책에도 소개를 하고 그래서 비교적 정확한 사항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는 그 수술을 큰 수술을 받은 상황이고 또 안면부 상처가 말씀을 하시기가 어려웠습니다. 네. 말씀하시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진이 정성으로 이제 치료가 계속되면서 이제 회복되어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5월 20날 테러와 함께 수술이 이루어진 그 다음 날 일요일이었습니다만 네. 이제 당에서는 뭐 긴급 의총이 열려서 의원들의 아주 격앙된 목소리들도 나오고 이런 상황이 이제 저에게 보고가 됐고 저는 당의 그 상황을 박근혜 대표에게 보고를 했을 때 박근혜 대표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이런 이제 오버하지 않도록 하세요. 그거는 수술 받은 다음 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5월 예. 21일 오버하지 않도록 하세요. 이거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정치 사항에 대해서 너무 정치적으로 추측을 하거나 또 다른 정치적 사항으로 이용을 하거나 예의가 되지는 않도록 해라. 즉 박 대통령이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이 어떤 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걸 아주 싫어하는 분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도 바로 의총장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근혜 대표께서 오버하지 않도록 하시라는 이제 자중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병실로 돌아와서 상황을 이제 지켜보고 있었고 그날은 뭐 그 외에 어떤 말씀도 하실 수 있는 특이 사항은 그날 없었고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어땠습니까? 두 번째 되는 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은 이제 조금 안정화가 돼가는 과정에서 그 당시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제 선거 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제가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다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그때 이제 박 대표께서 대전은요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여론조사 보고를 드리니까. 네네. 예. 그러니까 드리기 전에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전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길래 이제 우리 당으로서는 그 당시 대체적으로 상황이 좋았는데 이제 대전시장 선거에 대해서는 그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을 박 대표께서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관심을 이제 크게 표명한 것으로 이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고를 마친 후 제가 옆방으로 돌아있던 중에 이제 기자들이 그 밑에 상당히 많이 프레스룸이 있어가지고 엄청난 취재 경쟁이 있었어요. 취재 경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중앙일보의 그 강주한 기자가 네.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오늘 무슨 말씀이 있었느냐 하는 게 있어 뭐 특별한 건 없었다. 그리고 이제
그냥 단순하게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하려고 하니까 대전은요라는 한마디가 있었을 뿐이다 하고 저는 그렇게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사실을 얘기했는데 네. 이게 강 기자가 이제 그 다음날 중앙일보에 대전은요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면서 세상에 그렇군요. 알려지게 된 이것이 전부입니다. 네. 그런데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최근에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해서 스스로 첫마디로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대전은요 말한 게 측근과 의논한 결과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윤 전 장관이. 글쎄 그건 윤 장관하고 제가 이유를 들을 만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로서는 알지 못하죠. 그런데 명확한 사실은 우선 지금 제가 정 기자께 말씀드렸다시피 수술을 해서 깨어나서 첫 마디를 해도 전혀 그건 사실이 아니죠. 네. 20날 수술을 하고 20일 날은 오버하지 마세요 하고 그 다음날 또 여론조사를 보고할 때 나왔기 때문에 수술을 첫 마디가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건 전혀 사실관계도 아닐 뿐만이 아니라 특히 이제 중요한 말씀은 이 부분은 단순하게 그 여론조사 보고에 대해서 대전이요 이렇게 얘기했을 뿐이지 이것이 어떤 누구하고 논의가 됐거나 네. 준비가 된 사항은 전혀 아니다 이런 말씀 분명히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윤 장관께서 왜 그런 말씀하실지 제가 저로서는 알 수 없는데 다만 이제 그 보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당시 구상찬 전 의원으로부터 들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예. 또 분명한 사실은 구상찬 의원도 저와 박근혜 대표와의 대화를 들은 바도 없고 당시 상황을 알 수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윤 장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전해지면서 2차, 3차 전해지면서 약간 오해가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세요? 그거는 그러니까 오해가 있었는지 아니면 기타 착각이 있었는지 그거는 제가 아주 그렇군요. 그러니까 유 시장님 말씀은 결론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수술 이틀 때 재는 날 여론조사 보고를 하려고 하니까 대전은요 하고 말씀을 하셨고 그걸 유일하게 유정복 시장께서 들으셨고 당시 일부 언론인들이 취재가 오는 과정에서 그거를 한마디 했는데 그게 기사화됐다 그런 거네요? 네, 그것이 아주 명확한 팩트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직접 들은 사람은 유정복 시장 한 분이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예, 저는 그래서 이런 참 정치인의 언행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실에 입각해서 말씀을 하셔야만이 무책임한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거나 또는 정치 불신을 가져와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제 이것은 타인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도 예.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다음은 인천시 주요 정책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악화일로 걷고 있는 저출생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인천형 출생 정책 1억 아이드림 즉 인천에서 아이 낳으면 1억을 지원한다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정책입니까? 우선 제가 출생이라고 하는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네. 용어가 출산하고 출산을 조금 달리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출산. 네. 출산은 아이를 낳는 산모 중심의 용어 아닙니까? 출생은 생명체를 존중하는 사회적 용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출생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네. 인천에서 이 저출생 문제를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해서 선도적으로 정책을 발표하게 된 것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2006년부터 지금까지 저출생 문제 대응하기 위해서 무려 380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 세계 236개 국가 중에서 출생률이 꼴찌입니다. 그리고 OECD 국가 중에서는 압도적인 최하이고 뉴욕타임즈에서는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할 정도 이런 심각한 상황인데 이 문제는 다가오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통상적인 수준으로 저출생 극복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네. 인천에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해서 인천형 출생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이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제 정부에서 출생
지원 출생을 제고시키기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부모급여나 아동수당 등 현재 한 7,200여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더해서 인천은 아이꿈 수당 등 2,800만 원을 이제 태어나서부터 만 18세 이르기까지 1억 원을 누구에게나 지원을 하고 또 개인별 상황에나 자격에 맞춰서는 최대 3억 4천까지도 지원하는 출생 정책의 대전환을 네. 가져오고 또 이것은 출생의 체감 지수를 높이는 사항을 갖게 됐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은 우리가 이 수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은 출생 체감으로 출생을 이제 출생률을 높여야 되겠다는 체감 지수하고 연결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출생 체감 지수를 높이는데 주력을 하는 정책을 발표했고 이것은 뭐 많은 국민들로부터 호응도 받고 있고 또 드디어 중앙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호응을 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신년 말씀 또 연말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과 같은 통상적인 출생 정책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저는 이 부분을 갖고 이제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국가적인 정책의 대전환을 네. 해나가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지난해 인천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무분별한 정치 현수막 철거했습니다. 인천시 대표적 히트 행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상황이 어떻기에 이거 추진하게 되셨는지 시행 이후 시민 반응은 어땠는지 알려주세요. 이 부분도 사실 우리 국민들이 대단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짜증나고 또 불쾌하게 생각하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일반 국민들은 지정 게시대에 추첨을 통해서 돈 내고 게시를 하는데 네. 정치인 특히 정당의 뭐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 지역위원장은 마음대로 현수막을 걸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5개 광고물법 개정이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네네. 이것은 저는 헌법의 평등권에 정면 어긋나고 공정과 경쟁의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 특히 이 현수막이 정당 정책이라기보다는 선동 비난이 난무하면서 시민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좀 규제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정치권에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잘 시정이 안 돼서 인천시에서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5개 광고물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이 정당 현수막을 정비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행안부에서 이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느냐고 대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은 대법원은 이를 전원일치 합의로 기각을 시켜서 이제 인천시의 그 개정된 조례가 문제없이 네. 이제 효력을 발휘하는 상황이 됐고 이렇게 돼서 이제 인천시에서는 정당 현수막 각 다른 지방, 네. 다른 지방 정부에서도 인천의 그 사례를 전폭적으로 다 지지하고 결의를 했습니다. 네. 시도지사가 인천시처럼 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다른 시도에서도 정당 현수막 정비를 위한 조례가 제정되거나 제정 중에 있어서 정당 현수막 정비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고 이런 것은 아주 우리 정치 선진화를 위해서 발전을 그렇군요. 위해서도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었습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남궁민입니다. 힘이 들 땐 누군가의 응원도 필요하겠지만 진짜 힘이 들 땐 지원이 더 필요한 법이죠. 이것이 힘든 크기만큼 더 크게 지원해야 하는 이유. 힘내라는 말보다 힘이 되는 정책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충분히 돕고 놓치는 사람 없이 찾아서 돕는 제대로 된 약자 복지. 약자의 삶의 진정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 복지의 힘을 키워갑니다. 약자의 삶에 복지의 힘을. 대한민국 정부. 요즘 뭐가 제일 즐거우세요?
저는 인공지능 수업이 제일 재밌어요. 할아버지는요? 저는 경로당 스마트팜에서 채소 키우는 게 낙입니다. 나리 씨는요? 저는 언어장애가 있는데 거래처와 통화가 편해져서 좋아요. 나이를 잊게 하는 스마트 경로당과 디지털 배움터, 지역을 뛰어넘는 교육, 소프트웨어 미래체험, 장애를 넘어서는 손말 이음센터까지 격차를 줄이는 과학기술과 디지털로 사람과 사람이 가까워집니다. 일상이 따뜻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합니다. 알고 계시나요? 겨울철에 심해지는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계절관리제 차량 운행 제한 제도가 시행됩니다.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수도권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 진입하여 운행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저공해 조치 차량은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저공해 조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전산 시스템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에서 가능합니다.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하늘 만들기.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탈성장과 대한연구소라는 작은 NGO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김현우라고 합니다. 기후위기는 너무 중하지만 인지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많이 보셨을 텐데 거기에 보시면 더 이상 밀을 재배 못하고 옥수수로 주식이 바뀌어 있고 프로야구 경기를 하는데 모래 폭풍이 불어와서 경기가 중단되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잠깐 지나가는 일이면 괜찮겠지만 한 달에 몇 번씩 그다음에 예측하지 못하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뒤바뀌어 버린다면은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청취자들도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화석연료를 덜 쓰고 승용차보다는 보행을 더 하고 그런 일들이에요. 채식 위주의 식단을 갖는 것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도 굉장히 큰 어떤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온난화, 그다음에 기후붕괴로 이어지는 데는 10년, 20년의 시간적 지연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배출된 온실가스량으로도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기는 어려운 상태이라는 것이 과학자들이 이제 모아지는 결론이죠. 몇 년 전에는 핫하우스 얼스, 찜통 지구라고 표현을 했다가 이제는 끓는 지구, 장렬하는 지구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0.4도 정도 더 상승을 하면 더 이상 다시 시원한 지구, 우리가 살만한 지구로는 못 돌아온다라는 예측이에요. 1.6도 상승보다 1.5도 상승이 훨씬 안전합니다. 그러한 노력은 많이 해도 부족하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서울을 비롯해 엷은 안개 낀 지역이 많습니다. 전남 지역의 안개가 특히 짙은데요. 대전을 비롯해 먼지와 결합된 연무 현상을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오늘 서울, 인천, 충청 등의 미세먼지 농도 높게 출발하고 있는데 대다수 지역 오늘 대기가 탁할 걸로 보이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흐린 날씨 덕분에 아침 기온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서울이 3.9도의 기온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침까지 경기 동부와 영서지방으로 비나 눈이 조금 더 내리겠고 서울에는 빗방울 정도 떨어지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낮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영서지방의 예상 적설량은 1cm 정도 되겠는데요. 이면도로나 그늘진 골목길 등에서는 빙판이나 도로 살얼음이 생길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까지 영동 및 경북 동해안, 경북 산지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동해 먼바다 물결이 당분간 2에서 4m로 매우 높으니까 이 점도 주의 바랍니다. 기온이 오늘은 평년보다 높겠습니다만 오후부터 찬 공기가 유입돼 내일과 모레는 예년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다소 추워지겠고요. 일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6도, 월요일은 영하 9도까지 떨어지니까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8도, 대전, 전주 10도, 대구 11도로 예상되고 내일 서울 영하 4도로 떨어집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4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전종철의 전격 시사.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으로 정치 일정이 일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비명계 원칙과 상식의 시계도 잠시 멈춰선 그런 형국인데요. 이후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직접 입장 들어보고 여러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묻겠습니다. 원칙과 상식 이원욱 의원 나오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서울대병원은 어제 이재명 대표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제 말도 좀 하고 미음도 먹고 있다고 이제 전했습니다. 의원님도 피습 소식 듣고 많이 안타까워하셨을 텐데요. 이 대표의 상태 호전 참 다행이죠. 그럼요. 이런 일들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되죠. 한국이 원래 테러 무풍지대 뭐 이렇게 얘기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정치권에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피습 사건이라든가 이거 계속 이제 반복되고 있어가지고 참으로 걱정이고요. 그나마 뭐 아주 깊은 중상 뭐 이렇게 이런 것이 아니고 호전되고 있어서 너무 다행인 그렇군요. 거죠. 네. 예. 이제 어제 근데 하나 부탁드리는데 비명계 아니고 혁신계입니다. 혁신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명칭을 그렇게 할게요. 예. 어제 방송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호전이 되면 퇴원하기 전에라도 최후 통첩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보시기에 물론 회복 그 정도를 봐야겠지만 한 언제쯤으로 잡고 계세요 시기를? 뭐 이게 시기를 특정하진 않았고요. 어찌됐든지 간에 이재명 대표께서 조금 호전이 되고 뭐 퇴원은 아니어도 이제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의사의 소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 말씀에 들어있는 뜻은 우리는 예정대로 간다 그런 뜻으로 이제 제가 해석이 되거든요. 결국 정치의 시계라고 하는 게 흘러갈 수뿐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총선이라고 하는 날짜를 미룰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뭐 약간 이게 뭐 그 당내에서도 이게 저희만이 아니고 당의 이제 정치 일정, 공천과 관련된 정치 일정 이런 것들이 약간 미뤄질 수는 있어도 결국에는 할 수뿐이 없는 것. 그건 저희도 똑같은 입장인 거죠. 그렇군요. 네. 만약에 최후 통첩 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다음 행동은 뭡니까? 탈당입니까? 그거는 제가 이제 여러 번에 걸쳐 가지고 두 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저희들은 이제 4가지의 선택지가 있다. 이제 포기하고 원칙과 상식 활동을 이제 좀 중지하고 당내 경선에 참가하자. 아니면은 탈당하자. 아니면은 뭐 그 불출마를 선언하자. 아니면 탈당해서 신당을 만들자. 이 정도의 4가지 선택지를 가지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1번으로 얘기하신 게 그러니까 우리가 할 만큼 이제 여러 요구를 드릴 만큼 말씀을 드렸다. 네.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요구는 하지 않고 우리도 어떤 경선 과정에 참여하겠다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탈당도 있을 수 있고 4가지네요. 네. 아, 그렇군요. 아직 최종적으로 정하진 않으셨다 이제 그런 그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의원님께서 이낙연 신당 합류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나요? 뭐 이제 취지는 이거였죠. 그러니까 이낙연 신당의 합류를 전제로 해서 하는 거냐. 그래가지고 아니 아직까지 우리가 그 4가지 선택지를 판단한 것도 아닌데 근데 뭐 이낙연 신당에 참가하냐 안 하냐 이거는 너무나 섣부른 질문 아니시냐. 아, 거기에 참가 안 한다라는 것보다 지금 그렇죠. 좀 뉘앙스가 다르네요. 네, 많이 다르죠. 그리고 그렇군요. 이제 만약에 선택을 저희가 신당이라고 하는 걸로 탈당 후 신당으로 하는 걸로 결정을 한다면 제 정치 세력 뭐 이낙연 전 대표뿐만이 아니고 이준석 뭐 등등의 그 제 정치 세력이
한 지점에 모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그런 거를 위한 역할을 저희 원칙과 상식이 좀 해볼 예정입니다. 네. 역시 이낙연 전 대표 이제 정치 일정도 좀 연기가 됐거든요. 그렇지만 이낙연 전 대표 측 역시 예정대로 가겠다는 취지로 이제 계속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실제로 의원님 보시기에 조만간 이낙연 전 대표 탈당, 신당 창당 이렇게 뭐 공언을 하셨었는데 그 절차를 밟을까요? 이제 뭐 큰 틀에서는 그렇게 갈 수뿐이 없는 처지 아니냐라고 하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낙연 신당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관여하거나 구체적 그런 논의의 틀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식의 흐름을 갖고 계시고 어떤 식의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남의 일인데 그거를 또 너무 전망한다는 것도 조심스러우시죠? 그런데 이제 이런 거는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낙연 신당 이 만일 만들어진다면 지금은 아직까지는 너무 그 이재명이 싫어서 반명 그 신당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신당을 만들 때의 비전과 가치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보다 더 이제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직 호남 민심에 대해서 그 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민심도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그것이 그냥 어디를 지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로 가 있지 그조차도 호남 민심이 원래 이제 정치적 고향이 호남이지 않습니까? 이낙연 대표는. 근데 이낙연 대표를 지지한다라고 하는 걸로 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호남 민심을 아우르는 그런 정치 행보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엔 쌍특검법 관련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쌍특검법이 정부로 이송이 됐어요. 오늘 국무회의가 열리는데 어전 거부권 행사를 위한 절차가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대통령께서 김건희 특검, 특히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다시 국회로 거부권을 행사하고 돌려보낸다면은 이 대통령께서 그 김건희 여사에 봉사하는 대통령인가?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제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내세웠던 원칙이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단어. 그것은 사실 국민들한테 꽤 큰 신금을 울렸던 건 사실이었던 거거든요. 그것이 그 전에 이제 조국 사태로 인해서 민주당이 공정이라고 하는 가치를 잃어버리고 이러면서 그거를 이제 반사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그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 했는데 김건희 여사 어쨌든 이 사건이 있는 거잖아요. 그 팩트도 있고 실체도 있는 건데 있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찰에서 나서 가지고 수사를 해왔다라고 한다면 전혀 문제가 안 될 텐데 완전히 수사는 종식되어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결국 국회에서는 야당의 입장에서는 특검을 통해 가지고 할 수뿐이 없다라고 하는 판단으로 모아진 거고요. 그런데 그 특검마저도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라고 한다면 왜 공정이 뭐야 도대체? 그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은 뭐야? 오히려 공정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기 위한 거짓이었어? 불공정의 상징 아니야? 이런 느낌을 줬을 뿐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그 태도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도 사실 저는 이게 굉장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국민적 요구는 굉장히 높다 할지라도 이게 정치적 그 대립 관계를 아주 극단화시키는 이런 문제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거 있잖아요. 이태원 참사 특별법, 뭐 최상병 특별법, 뭐 특검, 뭐 이런 것들, 국정조사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국민들한테 필요한 거고 더 이상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대한민국의 안전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일 텐데 그런데 좀 더 신경을 쓰고 몰두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민주당 지도부에 제안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재표결 수순을 밟게 될 텐데 이제 거부권이 행사되면은 민주당에서는 재표결 시점을 언제로 보고 계세요? 이거 갖고도 여야가 좀 다르더라고요, 시각이.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지도부나 이제 국회의장하고 상의해야 될 문제여서. 근데 어찌됐든 재표결이라고 하는 거는 안 할 수는 없는 반드시 한 번은 거치고 넘어가야 할 문제여서 그때 이제 전국이 얼마나 또 파란으로 치달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 걱정이고요. 이게 대한민국 이재명 대표의 이 피습 사건 이런 거를 봐도
지금 요즘에 또 가짜 뉴스가 횡행하고 뭐 음모론이 횡행하고 이러는데 그거를 뭐 아니다 뭐 서로 여야가 이거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막 이런 늘어가는 모습들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이런 사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근본적 원인은 무엇인가? 결국은 양당의 상대방을 악마화시키고 그 진영 논리에 빠져서 혐오와 분열을 만들어내는 이 정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유튜버가 계속해서 더 강한 알고리즘에 의해 가지고 내용들을 보내주고 프로그램들을 보여주면서 확증 편향을 더 강화시키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 그럼 혐오 정치가 더 악화되죠. 또 악화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근본적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근본적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할 정치권의 자성이 훨씬 더 중요한데 지금도 김건희 특검법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계속 싸우고 있으니 참으로 국민들이 답답해하실 것 같아요. 네. 이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꿔달라고 하는 그래서 정상국가를 좀 만들어달라고 하는 이 국민적 그 요구, 그 목소리에 정치권이 자성하고 반성하고 그러면서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그 이재명 대표 테러라는 피습이라는 이런 불행한 사태를 우리가 좀 발전적으로 승화시키려면 지금 말씀하신 어떤 그 혐오 정치, 극단적인 양극화 정치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다시 보고 다시 극복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정치권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뭐 이제 유튜버도 그렇고 종교인들도 그렇고 뭐 이제 대한민국의 지도적 그 역할 그리고 여론을 형성해 나가고 있는 아주 많은 역할을 하는 그러한 그룹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단위 모두가 좀 이번을 자성의 기회로 삼고 일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아까 유튜버 말씀을 드렸는데 유튜버나 뭐 이제 우리나라 포털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스조차도 그 보수적인 성향한테 노출시키는 것과 그 진보적인 사람한테 노출시키는 뉴스가 다르지 않습니까? 네. 배열이 이거 이제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렇게 되고 있는 건데 이거를 만약에 보수적인 거를 한번 동영상을 보여준다면 그 다음에 진보적인 걸 한번 보여주게 이런 알고리즘을 짜서 필요하다면 그래서 이제 좀 편향된 시각이 아니고 다양한 시각을 국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 이런 것들도 이런 제도라도 좀 이렇게 도입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법도 한번 그 포털 알고리즘에 관련된 법 실제로 제가 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방위원장을 할 때 알고리즘 공개법 그러니까 이걸 너네들 영업비밀이니까 모든 거를 공개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방통위의 내부 공개라도 해가지고 그것이 좀 편향을 줄이는 그다음에 공정한 뉴스를 보여주는 이런 것들을 좀 도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법안을 냈는데 아직까지 뭐 그조차도 국회에서 통과가 요원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엔 이제 국민의힘 쪽으로 가볼게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광주광역시를 찾았습니다. 한 위원장 광주 시민의 위대한 헌신 존경한다 하면서 헌법 전문에 5.18 정신 수록하는 걸 적극 찬성하고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이게 뭐 선거 때만 되면은 국민의힘에서 헌법 전문에 넣겠다라고 그리고 광주 찾기만 하면 그러는데 끝나고 나면은 항상 이제 내로남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진정성이 과연 읽혀지는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체 진정성이 사실 별로 안 읽혀집니다. 이거 선거 때 또 됐구나. 아마 광주 시민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동훈 위원장의 무게감 그것도 좀 뭐 그러니까 그래서 어떠세요?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취임사 비대위원장 취임사를 할 때 동료 시민 공공선 이런 용어를 사용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단어를 쓰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사실은 이게 공화주의를 철학을 습득한 사람한테만 나올 수 있는 단어인데 어떻게 저런 단어를 쓰지? 진짜 공화주의자인가?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위에 보여주는 모습, 비대위원을 꾸린다거나 이때 뭐 민경우 뭐 이런 분들을 비대위원에 앉히고 이런 거는 그분은 굉장히 극우 유튜버이기도 하고 뉴라이트적 세계관에 투철한 분이거든요. 야, 공화주의가 아닌데
그 인선을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저거는 그냥 언어의 술사일 뿐인데라고 하는 좀 실망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취임사에서 했던 말을 조금 더 깊게 생각하면서 사실 이게 남아 있잖아요. 끝까지 정치인은 한 번 말 뱉으면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깊게 생각을 하면서 동료 시민과 공공선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 이런 거를 인사나 뭐 야당과의 관계 이런 모든 곳에서 좀 잘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잘 되기를 바라거든요. 여당이나 야당이나. 네네. 예.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국민의힘이 광주에서 호남에서 정말 당선되고 싶다면서 그렇게 된다면 우리 당의 승리에 앞서서 이 나라 정치에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의 대단한 승리가 될 것이다. 이 발언은 또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전에 이정현 대표님이 한번 당선되신 적이 있죠. 예예. 순천이었나요? 네, 순천. 예예. 네, 근데 그 이후에 과연 바뀌었나라고 하는 걸 봤을 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이정현 이제 대표 되기 전에 이제 당선이 됐고 그 이후에 대표도 됐는데 대표가 되고 나가지고 보여준 행위 또한 굉장히 혐오 정치. 이제 분열 정치 이런 거에 앞장서는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만들어야 될 과제는 확실하거든요. 근데 뭐 영남에서 민주당이 좀 당선이 되고 호남에서 국민의힘이 당선이 되고 이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거 제도를 고치면. 네. 그래서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게 지역당을 좀 만들 수 있는 제도를 만들자. 그러니까 호남은 민주당 외에는 선택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당법 2조에 보면은 그 모든 정당의 중앙당은 서울특별시에 두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정당을 못 만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도 만들어서 다당제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틀을 만든다면 얼마든지 지금과 같은 그 양극단의 혐오 정치는 극복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당장 그러면 그 국민의힘이 아니고 호남에서 제3의 정당이 출연할 수 있는 선거제도 이거는 한동훈 대표가 지금 마음만 먹는다면 여야 협상이 가능한 일이거든요. 이번 선거 때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진정성을 좀 보여달라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이제 여야 수장이 이제 한동훈, 이재명 이렇다고 봤을 때 일부 이제 이런 시각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한동훈 위원장의 젊고 약간 미래적인 이미지에 반해서 이재명 대표는 또 상대적으로는 나이가 들고 과거 이미지다. 이 부분은 어떻게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그건 그 나이 그러니까 이재명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도 이제 60이니까요. 그 나이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 한 10년 전이라고 20년 전이라고 한다면 60이면은 되게 늙었네 이러지만 요즘에는 60은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다라고 할 정도로 젊은 나이라고 평가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육체적 나이의 문제는 아니고 어떻게 대한민국의 문제, 이 혐오와 분열의 정치를 극복하고 청년세대들이 헬조선 뭐 이런 얘기들 흑수저와 금수저 이 불평등 구조 때문에 나오는 그 절망하고 있는 그 결과는 결혼도 안 하고 출산도 안 하고 뭐 혼자 사는 그러면 또 거기다가 OECD 국가의 최고 수준의 고독사, 자살률 이게 대한민국에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청년 정신이다. 예, 그래서 한동훈 대표나 이재명 대표나 이 분열과 혐오의 정치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놔라. 그래야 대한민국이 바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제 보니까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구속 기소가 됐던데 그래서 보니까 다시 한번 이 사법 리스크라는 게 또 떠올라요. 현직 대표, 전직 대표, 뭐 윤미향 의원이라든지 조국 전 장관이라든지 뭐 쭉 있습니다.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민주당에서 극복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극복해야 될 과제죠. 그러니까 일부는 억울한 측면도 있고 일부는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 전에는 모르겠지만요. 일부는 억울한 측면도 있고 일부는 아닐 수도 있고 이런데 저는 다른 의원들은 몰라도 윤미향 의원이야 뭐 민주당이 아니니까요. 네. 일단 송영길 전 대표도 이제 민주당은 아니긴 하지만 386 정치인으로서의 대표였고 대표 주자였고 전직 대표이기까지 했던 분이 이제 파리에서 서울에 왔을 때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나 빨리 조사해 검찰 앞에 나가가지고 막 헐리우드 액션을 펼쳤는데 당장 구속되고 나가지고는 나 안 나갈래 조사 안 받을래 이런 그 아주 이율배반적인 태도
이런 것들 때문에 더 그 민주당의 신뢰도 그 이른바 그 86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죄가 없으면 죄가 없는 대로 당당하게 가서 조사받고, 그리고 만약에 실제로 죄가 없다 하더라도 구속까지 되고 이렇게 됐을 때는, 그리고 돈봉투 사건의 실체가 일부 의원들에 의해 가지고 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고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말 내가 잘못했다, 나부터 반성하겠다라고 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참 보여줘야 될 86 정치인들이 보여줘야 될 기본적인 태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걸 못하고 있음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준석 전 대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당을 가리지 않고 중진급 인사와 소통 중이다라고 밝혔는데, 보통 3선 이상 이제 중진급으로 표현하는데요. 공교롭게 원칙과 상식에선 의원님만 이제 3선입니다. 혹시 이준석 전 대표 연락을 받았거나 앞으로 이제 대화할 의사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연락을 저는 아직 전화번호도 안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통화해 본 적은 없고요. 네. 네. 그런데 저희는 지금 모든 그 제 정당 뭐 이른바 시민사회단체까지도 그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있는 모든 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고, 그 이준석 대표로부터 연락이 온다면 뭐 당연히 만나야죠. 뭐 안 만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생각하는 그 비전과 가치를 좀 명확히 해달라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좋은 정치인으로 좀 성장해 나가길 아주 저는 진짜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함께 이른바 확률형 아이템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박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게임회사 넥슨에 과징금 116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확률형 아이템을 거짓 판매했다, 이게 이유였는데요. 확률형 아이템 온라인 게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라고 하는데, 먼저 확률형 아이템이 뭡니까? 일단 아이템이라는 게 이제 온라인 게임 같은 거 할 때 여러 가지 장비나 도구 같은 거 얘기를 하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가장 좀 오래됐고 인기 있는 게임이 NC소프트의 리니지 시리즈인데요. 이게 중세 판타지 배경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마법사도 나오고 기사도 나오고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칼도 있고 뭐 갑옷도 있고 활도 있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일단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더해가지고 확률형 아이템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몇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일단은 그 장비 자체가 굉장히 귀한 거예요. 이 아이템 자체가. 예를 들어 그 리니지의 진명황의 집행검, 하여튼 집행검이라고 부르는 그런 장비가 있는데, 이게 전체 게임에 100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만드는 과정에도 조금 도박성이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재료들을 구해야 되거든요. 그 재료를 구하는데 수십 명이 힘을 모아가지고 1년 이상은 노력을 기울여야지 그 재료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이 재료를 구할 때 보통 몬스터를 사냥한다고 하잖아요. 돈만으로 되는 게 아니네요. 아니죠. 노력이 필요한데 사냥을 하는데 그때 그 재료들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것도 확률상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무조건 나오는 건 아니고 이런 과정도 힘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요 집행검, 이 칼을 강화시킬 수가 있는데, 이 강화하는 과정도 또 되게 확률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강화하는 그 아이템을 또 따로 재료를 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걸 강화할 때 성공을 하게 되면 이제 뭐 플러스 1, 뭐 집행검, 플러스 2 집행검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이 1이 될 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실패를 하면은 그냥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집행검 자체도 없어지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확률로 다 다뤄지게 되는 그런 아이템들이 되는 거죠. 그렇죠. 박 기자 게임을 좀 하십니까? 요새는 이제 결혼하고 금지당했는데 옛날에 많이 좀 했었습니다. 하셨군요. 네. 그러면 이제 확률형 아이템 실제로 현금 가치도 있죠? 네. 이게 그래서 사행성이 있다 이런 비판을 받는 건데, 방금 제가 굳이 아까 집행검이라는 그런 사례를 들었던 거는 이게 굉장히 비싸게 이제 거래가 되는 그 아이템으로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집행검은 현금으로 한 3천만 원 정도, 그 정도 가치가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플러스 1, 플러스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플러스 9까지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증발될 위기를 9번 넘겨가지고 된 그 플러스 9 집행검 같은 경우에는 뭐 가치가 다양한데 5억 원에서 18억 원 정도까지도 거래가 된다라고 합니다. 와. 엄청난 뭐 가격이죠. 네. 그리고 넥슨이 이번에 문제가 됐었잖아요. 거기서 문제가 되는 아이템이 큐브인데,
이건 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뭐 장비하고는 좀 다른 거고요. 캐릭터의 능력치를 갑자기 올려주는 그런 아이템인데 이거는 이제 포장지가 있는 상태로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 이제 실물을 산다라고 하면 대신 포장지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가격은 다 똑같이 주고 사는데 열어보면은 되게 내가 원하는 게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가치가 높은 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꽝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확률형 아이템인데 결국엔 이게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이걸 원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사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돈을 좀 많이 쓰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이 확률형 아이템이 게임 회사 주요 수익원이겠네요. 네, 뭐 대표적으로 큐브 방금 말씀드린 이 큐브 같은 경우에는 메이플 스토리 전체 매출의 한 30% 정도가 된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과금 방식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게임을 하다가 이게 게임 진행이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어려울 수도 있고 뭐 쉽지 않고 이런 상황이 되면은 돈을 더 쓰도록 그러니까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라는 거고요. 아니면 혹은 돈을 안 쓰면 진행이 안 되도록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게 최근에 게임 회사들이 돈을 버는 방식인데 그러니까 예전하고 좀 많이 달라졌어요. 아주 예전에 이 게임기하고 소프트웨어를 팔아가지고 돈을 벌었었잖아요. 게임 회사들이. 그럼 게임하는 도중에는 돈이 안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온라인 게임 같은 것들이 이제 발달을 하면서 처음에는 정액제 형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한 달 이용료를 받았던 거죠. 그러면은 게임 진행하는 중에는 돈이 안 들어갔어요. 근데 최근에는 아예 처음에는 무료로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게임 자체는 무료로 할 수 있게 해주고 게임을 진행하다가 그 다음에 돈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이제 방식이 바뀌었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점차 바뀌게 된 이유는 일단은 진입 장벽을 낮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을 먼저 무료로 쉽게 하게 해주면은 누구나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하다가 재미가 있으면은 그 다음에 돈을 쓰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면서 이런 확률형 아이템이 많이 보급이 된 겁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막 수억 원씩 쓰는 사람도 있나 봐요. 그렇죠. 그런 사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그러면 확률형 아이템 이렇게 지나치게 상업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유저들 입장에서 이제 장점도 또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게임사 입장에서는 제일 좋죠.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고 유저들도 이게 더 몰입하게 만드는 그런 그러니까 게임을 재미있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점이 꽤 있는 거는 결국에는 이렇게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을 통해 가지고 매출을 올리는데 집중을 하다 보면은 게임 자체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의 내용이나 뭐 완성도 이런 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 확률형 아이템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돈을 좀 많이 쓰도록 유도할까 이런 데 집중하다 보면 게임 자체의 질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다 좀 근본적인 문제는 정보가 비대칭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장이 돼 있는 선물을 사는데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정하는 거는 게임 회사들이고 이 게임 안이 하나 이제 세 개잖아요. 그 세 개를 게임 회사들이 마치 창조주처럼 만들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소비자들은 어떤 식으로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던 거고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런 넥슨 사례도 있었고 쭉 찾아보니까 공정위가 가진금 부과한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뭐 2018년에는 넥슨 코리아, 넷마블 게임즈, 뭐 넥스플로 이 3개사에다 동시에 시정 명령 내리고 과태료 부과하고 이랬었는데 다 마찬가지 내용들이었습니다. 확률형 아이템을 뭐 표기하기로는 뭐 16분의 1이다. 그럼 뭐 6.25%로 나와줘야 되는데 실제로는 뭐 0.5에서 뭐 몇 프로 이런 정도로 낮춰놨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작년에는 관련 법도 이제 통과가 됐어요. 네, 확률형 아이템이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공개하는 그런 의무화법이 통과가 됐고요. 작년 2월 말에 통과가 됐는데 시행은 올해 3월부터예요. 그러니까 원래 시행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1년의 유예 기간이 있었던 건데 그래서 이제 올해 3월부터는 모든 걸 다 표시를 해야 됩니다. 확률이 몇 %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 돈을 덜 쓰거나 덜 상업적인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그러니까 속이지 않는다라는 걸 믿을 수는 있는 건데 다만 그래도 확률이다 보니까 또 그 확률이 또 정확하게 나한테 적용된다라고는 뭐 장담할 수는 없겠죠. 그렇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순봉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 2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3부가 이어지는데요. 일부 지역에선 자체 프로그램이 방송됩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그리고 성기영은 경제쇼.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여러분을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 주말 오후 5시 5분 정보를 업그레이드한 성기영의 경제쇼 플러스. 일주일 내내 함께 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전종철의 전격 시사. 삼부 시작합니다. 한 주간 가장 뜨거웠던 정치 키워드를 금요일에 만납니다. 이종훈의 정치 공부. 이종훈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할 주제는 정치 테러입니다. 현재 이재명 대표는 일반 병실에서 치료받으면서 회복 중이고요. 피의자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발부가 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보세요? 네, 저는 크게 두 가지 변수가 좀 작용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이제 정치적 변수가 있을 것이고 사회적 변수도 이제 함께 작용을 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요. 정치적 변수라고 한다면 뭐 최근 한 1년 반 사이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정권 들어서 더욱더 이제 극해지긴 했는데 거대 양당이 좀 과도하게 이 분노의 정치를 좀 재확산시키고 있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 변수라고 한다면 역시 이게 일종의 병리 현상인데 고독한 늑대들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고독한 늑대들 중에는 정치에 관심이 있는 고독한 늑대도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좀 일종의 고위험군에 속한다. 사실은 이번 사건 말고도 향후에도 또 이런 사건들이 재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조건은 지금 조성이 되어 있는 상태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뭐 아시다시피 고독한 늑대에 의한 묻지마 범행, 묻지마 살인 뭐 이런 것들 뭐 우리나라에서 지난해 뭐 여러 차례 발생해가지고 그렇죠. 굉장히 국민들이 깜짝 놀라기도 했고 그런데 뭐 미국에서도 뭐 총기 난사 사건 이런 게 간헐적으로 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미국 같은 경우에 의사당 난입 사건 같은 이런 것도 좀 발생하기도 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예외일 수 없다 이렇게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이제 평론가님 말씀 이해하기로는 정치 테러는 한마디로 이제 증오 정치 연장선상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네. 언어 폭력을 넘어서 이제 물리적인 폭력으로 간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고요. 예. 또 하나는 그 한 특정인의 일탈인 동시에 정치 양극화 증오 혐오 정치라는 사회적 병리 현상이 결부된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외로운 늑대가 굉장히 증가한 상태인데 그 외로운 늑대들 중에서는 방구석에 앉아서 하루 종일 정치 이슈를 보면서 예, 그 댓글 달고 이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제 과도하게 이제 그 감정이입이 되면 이런 일을 기획하고 실행에 옮기고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분노의 정치를 정치권에서 막 이렇게 막 유발한다 해서 사실은 모든 국민들이 그러진 않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당히 소화하고 넘어가고 이제 그런 상태인데 개 중에는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의 숫자가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증가한 상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SNS 그리고 유튜브 이런 게 정치권 속으로 깊숙이 들어오면서 정치 테러를 만든 환경이 더 조성됐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거의 지금 산업화된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노의 정치 진원지는 대부분 정치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는 각종 의혹, 설 뭐 이런 것들이 뭐 난무하지 않습니까?
거의 저수지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이제 그런 이제 얘기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하고 있는데 이 정치권에서는 또 이 암암리의 이런 흑색선전 차원에서 이런 것들 설들을 막 퍼뜨리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러면 그거를 유튜버들이 또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이걸 확대 재생산을 하면서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이 되니까 이제 이 일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 참 공교롭게도 처음에 이거를 유포했던 정치권의 인사들이 이걸 또 인용을 하면서 또 재확산을 또 시키는. 재확산. 예. 그래서 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좀 약간 산업화 비슷하게 거의 이제 그렇게 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일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저는 두 거대 정당이 진원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두 거대 정당이 굉장히 이제 분노의 정치를 이제 뭐 어떤 연유로건 상당히 유발을 좀 해온 건 분명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막상 일이 딱 터지니까 이 두 거대 정당은 뒤로 싹 빠져요. 또 뭐 자성의 목소리 이런 거 초기에 전 반드시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없더라고요. 이제 최근 들어서야 이제서야 이제 뭐 우리도 좀 반성할 부분이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치권이 앞으로도 이런 분노의 정치에 의존하는 한은 이런 그 테러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뭐 일종의 좀 크게 보자면 자업자득일 수도 있는데 그런 일의 재발은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기억하는 정치인 테러는 아마도 지난 2006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 비습일 겁니다.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주의적인 이제 정치 테러 그 정치적 유불리를 입에 올린다거나 뭐 따진다거나 이러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사례는 2006년 당시엔 한나라당 승리에 영향을 끼쳤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 이제 2006년 5월 20일이었고 저녁 이제 한 7시 15분 경이었습니다. 이제 유세를 하고 있었고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 후보 지원 유세가 전개되고 있었는데 청중으로 가장한 50대 남성이 이제 커터칼로 얼굴을 이제 피습을 한 거죠. 근데 그 당시 사실은 선거 분위기가 한나라당이 압승할 거다 이런 분위기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어려웠던 지역이 대전시장 선거였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박근혜 전 대통령 그 당시 이제 그 한나라당 대표가 마취에서 깨어난 직후에 이제 첫 마디가 대전은요 하고 대전 선거 상황을 챙겼다. 이게 이제 알려지면서 이제 그 대전시장 판세도 좀 뒤집히는 그런 결과를 좀 빚었죠. 그래서 뭐 이번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 같은 경우에도 과연 이제 내년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게 좀 많이 지금 관심이 지금 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네. 아까 이제 대전은요 그 부분은 아까 이제 유정복 그 시장 말씀에 따르면 수술 받은 지 이틀째 되는 날 여론조사 보고를 하려 그러니까 대전은요를 이제 물어봤다는 그런 이제 그 사실관계를 얘기해 주셨고요. 네. 이재명 대표 피습에 대한 음모론 가짜 뉴스도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정치 테러가 발생하면 자작극이다, 쇼다 이런 얘기가 꼭 따라옵니다. 이 같은 음모론, 선정적인 가짜 뉴스 왜 생기는 걸까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일종의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런 가짜 뉴스가 확대 재생산되는 산업 구조가 좀 만들어진 게 아닐까. 저는 그게 이제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실은 뭐 그런 각종 설이나 의혹 같은 것들이 그냥 정치권 내에서만 한마디로 여의도 바닥에서만 그냥 이렇게 떠돌다 이렇게 그냥 말고 이제 그런 식이었는데 요즘에는 이런 그 정보들이 유튜버들한테도 이제 공급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여의도에 또 유명한 그 정보지 문화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유튜버들한테도 이제 그게 알려지는 거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수익 창출 차원에서 확대 재생산을 마구 하는 이제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비즈니스 모델이 지금 만들어진 상태 같아요. 그리고 또 그거를 또 그런 그 유통 과정을 잘 알고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정치인들도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근절한다, 뭐 양당이 대책 만들어서 뭐 강경 대응한다라고는 하는데 앞으로도 좀 쉽게 사라지지는 좀 않을 것이다. 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돈벌이에 이용하는 사람들 또 거기에 편승하는 정치인들 얘기해 주셨어요. 예. 이 대표 피습 사건은 쇼라고 외치는 일부 여당 지지자들을 향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피습당했다고 생각해달라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제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요즘 같이 이렇게 막 증오가 막 이렇게 증폭되는 그런 그 정치 상황 속에서는 본인이 허문한 말을 한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나도 어쩌면 당할지도 모를라 이런 생각들을 이제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실제로 만나보면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야, 이러다 혹시 내가 또 이 대상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거는 좀 남의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우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대통령은 물론이고 여야 모두 좀 엄정한 그런 이제 대응을 좀 요구하고 나선 그런 그 상황입니다. 네.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은 진상과는 전혀 다르게 확대 재생산되기도 하고요. 특히 선거를 앞두고는 후보자들이 유언비어를 역이용할 수도 있고요. 혐오가 혐오를 재생산해서 민주주의 퇴행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무슨 방법이 없겠습니까? 이게 지금 제도적으로도 조금 불비한 점이 있고요. 네. 이게 문화 자체가 좀 그렇게 좀 바뀌어버린 이제 그런 측면도 좀 없잖아 있어서 이게 참 없애는 게 쉽지는 않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사실은 뭐 허위사실 유포 같은 거는 선거법에서도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제250조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이제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 또는 이제 당선이 되지 않도록 할 목적 이런 목적으로 해서 뭐 어떤 모 후보에게 불리하도록 뭐 그런 이제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뭐 한 경우에는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렇긴 한데 이 선거법 적용하는 과정에서 법원에서 그렇게 엄격하게 적용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선거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이제 불법 사례 중에서 이런 경우는 조금 경미한 사례로 봐요. 그러니까 금전이 오간다거나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거로 보는데 이제 그런 이제 좀 법원의 판단의 어떤 기준 이런 것도 이제 조금 이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 정치인들이 뭐 허위 사실을 살짝 섞어서 이야기를 해도 비교적 좀 관대하게 봐주는 이제 그런 게 좀 하나 좀 있고요. 더욱이 이제 이번 이제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관련해서 이제 유포되고 있는 가짜 뉴스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선거법으로도 처벌이 불가합니다. 왜? 지금 선거운동 기간에 벌어진 게 아니거든요. 네. 선거가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이게 결국은 이제 좀 허위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처벌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명예훼손 사건으로 오히려 이렇게 접근을 해야 이제 처벌이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까지 이제 나오는 이제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같이 명확하게 이제 뭔가 이렇게 증거 자료들이 확보된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가짜 뉴스 관련해서는 명예훼손 부분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법적 처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다른 규제 방법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이걸 너무 강력하게 규제하겠다 이렇게 되면 또 언론 탄압 논란이 또 유발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반복적 또는 습관적으로 이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유튜버들이 또 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일정 기간 뭐 활동을 좀 중단시킨다든지 그런 것을 이제 좀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국 정치사에서 테러가 가장 난무한 때는 언제였나요? 역시 해방정국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아시겠지만 역사 기록으로 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좌우 대립이 굉장히 극에 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쌍방에 의한 테러가 굉장히 빈발했던 이제 그런 시기고 뭐 실제로 그 당시에는 뭐 거의 준내전 상태 비슷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1945년에 이제 동아일보 사장 송진우 사장 이제 암살 사건이 있었고 47년도에는 여운형 선생 근로인민당 당수였고 그 암살 사건이 있었고요. 또 47년 같은 해에 또 설산 장덕수 암살 사건도 있었고 49년 6월 달에 뭐 이제 이건 모두 온 국민이 다 아시지만 백범 김구 선생 암살 사건 이런 것 등이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거고요. 그 이후에도 뭐 이제 1969년도에 김영삼 그 당시 신민당 원내 총무 승용차 초산 테러 사건 이런 게 있었고 73년 18월 달에는 김대중 납치 사건 이런 것 등이 이제 있었죠.
네. 해외를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1948년에 인도 간디 암살 사건, 네. 1960년에 JFK 케네디 미국 대통령 암살 사건, 가장 좀 가까운 시기에는 2022년에 일본 아베 신조. 네. 그 당시에는 전 총리였죠. 총리 암살 사건이 이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정치 테러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이제 예방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사회 전체 노력이 이제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네. 여러 가지 이제 접근법이 같이 이제 융합이 돼야 된다는 생각도 드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정치 테러를 좀 근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네. 일단 분노의 정치를 좀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정치권에서 대결이라고 하는 건 뭐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신의 어떤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과도하게 이런 그 분노나 혐오를 이제 막 강조하고 뭐 유포하고 이러는 것 약간 선동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자제를 해야 된다. 요즘처럼 이렇게 외로운 늑대가 많은 고독한 늑대가 많은 상태에서는 더욱더 그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사실 뭐 의회가 만들어진 목적이 내전 상황으로 가지 않게 방지를 하는 거에 있잖아요. 말로 해결하라라고 하는 건데 우리 정치 관련해서는 최근 들어서 뭐 여야 정치권 모두 좀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좀 빨리 좀 복원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역시 이제 고독한 늑대를 양산하는 사회 병리적 부분 그 부분도 좀 해결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접근을 해야겠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45분입니다. 이 시각 출근길 교통정보입니다. 먼저 수도권 제1순환선 일산에서 판교 방향 노오지 분기점에서 계양 사이 3차로에 사고 차량이 서 있습니다. 오늘 아침 장수 부근으로 큰 사고도 있었기 때문에 뒤로 김포 요금소부터 장수 쪽으로 13km 구간 평소보다 더 많이 밀려 지나고요. 서울시내 출근길 상습 정체 구간인 동부간선도로 성수 쪽 도봉터널을 나오면서부터 성수 분기점까지 막혀 있는데 이 사이 장안교 부근 1차로가 사고로 차단돼 어려움을 더합니다. 잠실 쪽 올림픽대로도 잠실 철교를 앞둔 4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고요. 정체는 뒤로 행주에서 월드컵대교, 여의 하류에서 한강대교 사이와 청담대교 일대로 이어집니다. 반대 공항 쪽으로는 잠실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막혀 있고 강서권역에선 가양대교를 지난 3차로에서 고장난 차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근길 사고가 많습니다. 목적지까지 안전운행을 부탁드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공인혜였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금요일 코너입니다. 한 주간의 랭킹 뉴스. 한 주간 있었던 뉴스 중에 KBS 황정호 기자의 시선으로 고른 뉴스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황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뉴스입니다. 새해부터 모두를 긴장하게 만든 건 일본 지진 소식이었죠. 일본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해서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일본 기상청이 지진 발생 당시 자국 연안에 쓰나미 경보와 주의보를 발령하면서 독도에서도 주의보를 발령해 논란이 있었어요. 네, 지진이 발생하고 일본 기상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그러니까 쓰나미 경보, 뭐 주의보 발령 지도 때문에 논란이 된 건데 이 지도를 보시면 경보는 이제 보라색으로 칠해지고 주의보는 노란색으로 칠해져서 지진이 발생했던 그 이시카와 현에 이제 보라색으로 칠해졌고 인근 현에 노란색으로 칠해지는데 독도도 노란색으로 칠한 거죠. 근데 이 사실 현황 자체가 자국 연안에 표시를 하는 건데 그럼 독도를 자국 영토로 간주한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 지도에 한반도, 제주도, 울릉도가 다 있었는데 독도만 노랗게 표시를 해서 다른 데도 영향을 받았는데 다른 데 표시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뭐 제주도나 네, 우리 연안 같은 데는. 있었지만, 네. 그래서 더 논란이 됐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일본 기상청이 그렇게 예보한 건 뭐 의도적일 수도 있다고 이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떤 대응을 좀 했습니까? 외교부가 이제 정례 브리핑을 하게 되는데요. 정례 브리핑이 사실 이 직후에 이뤄졌어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이 잇따랐고 외교부 대변인이 외교 채널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공식 항의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분명히 했던 거는 독도는 우리 고유의 영토 그리고 독도에 대한 어떠한 영유권 분쟁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사실 그 국가 간의 약간 외교적인 결례 이런 게 발생을 하면 정부 이제 저희 외교부에서 초치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 사실 초치하지 않고 그냥 왜 외교 경로로 정도로 이제 그쳤냐라는 이제 질문들도 있었고 이제 의문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또 이런 것과 별개로 지금 지진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 어떤 직접적인 발언이나 이런 거보다는 그 어물쩍하게 이렇게 그 지도에 이렇게 표시한 이런 것들을 초치까지 과연 필요한가 이런 판단도 했을 수는 있겠네요. 네네, 여튼 맞습니다. 초치나 이런 건 없었고 외교 경로를 통해서 항의하는 항의 정도 그렇게 그 우리가 대응을 했군요. 네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해 경복궁 낙서 테러 충격이 가시지도 않았는데 이번에는 울산 문무대왕 왕비석에 또 누군가 낙서를 했다면서요? 그 울산 대표 관광지인데 사실 이제 대왕암 공원이 문화유산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문무대왕의 그 왕비 전설이 이제 깃들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인데 그 기암괴석이 좀 너무 화려하고 예뻐서 이제 유명한 건데 되게 솟구쳐 있고 되게 미끄러워서 사실 일반인이 접근하기도 좀 어려운 그런 바위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푸른색 유성 스프레이로 의미를 좀 알 수 없는 바다남이라는 이제 낙서가 칠해져 있어서 사람들이 이게 뭐지라고 생각을 했고 이 바닷가입니까? 바닷가 네 기암괴석에 있고요. 예. 그래서 더 접근이 이제 어렵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거고, 근데 연습을 한 것처럼 그 글자를 이제 쓰는 그 돌 옆에도 이제 동일한 색상이 칠해져 있어서 이거 연습까지 한 거면 정말 의도적이다라고 이제 보였는데 지금은 현재 낙서는 지워져 있는 상태고 지금 현재 CCTV 통해서 범인을 추적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문화재는 아니지만 이제 공원이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이렇게 훼손을 하게 되면 뭐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아니면 뭐 10만 원 과태료 이렇게 이제 부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종의 약간 모방범죄 비슷하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해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경복궁에 이틀 연속으로 낙서가 돼 있어서 저희가 정말 놀랐었는데 아마 좀 계속 이제 잇따르고 있으니까 이제 우려가 좀 커지고 있죠. 모방범죄 우려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그렇다면 이제 지난달 테러당한 경복궁 담벼락 복구 작업 이거 다 끝난 건가요? 끝난 건 아니고 1차 복원이 이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1차 복원이 끝났는데 레이저나 뭐 스팀 세척 같은 걸로 스프레이 자국은 이미 일단 이제 제거를 한 상황이고 현재 복원 긍정률로 보면 한 80% 정도? 그러니까 거의 다 이제 마쳤다고 보는데 그 겨울철에는 작업이 좀 힘들어서 일단 겨울이 좀 지나고 그 표면 상태를 좀 본 다음에 색깔을 조금 맞추는 그런 2차 작업을 이어간다고 문화재청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1차 복원 비용도 이제 꽤 나왔겠는데 인력과 비용 모두 사실 낭비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비용을 낙서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 테러가 발생한 직후에 이제 문화재청에서 우리가 이제 손해배상 청구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상 법상 가능하고, 그러니까 뭐 전체 비용, 그러니까 지금 1차 복원 비용이 뭐 장비 뭐 이런 것들 포함해서 2천만 원 정도고 인건비 다 하면 1억 원 정도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상 1차 낙서자가 2천 원짜리 스프레이 2통을 써서 낙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4천 원 낙서 때문에 1억 원이 들어간 거잖아요. 사실 나라 돈이. 그래서 이제 법상으로 보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문화재청도 이미 지금 잡힌 그 10대 남성 그 2명과 또 공범이 있다라고 보고 지금 수사하고 있는데 수사 상황 보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거고 만약에 10대다 보니까 그 배상을 할 여력이 없다 하면 아마 부모에게 청구를 할 방침입니다. 부모에게요. 이 10대들한테 사주한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잡히면은 또 더 성인인데 이제 그렇게 되는 수사 상황을 보고 아마 판단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구도요. 예. 다음 뉴스입니다. Bad Fathers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이름 등을 게재한 온라인 사이트가 결국은 유죄 판결을 받았네요. 배드파더스가 사실 2018년부터 운영이 됐고 이게 이제 사이트가 열렸을 때부터 좀 논란이 있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법원의 판결까지 받았는데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건 사실 사회적으로 이제 뭔가 비난을 받을 건 맞지만 그 이름, 그 부모의 이름, 뭐 거주지, 얼굴 사진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공개가 되는 사이트다 보니까 사실 뭐 유추가 아니라 거의 특정을 하는 사이트니까 이게 인격권이나 뭐 명예훼손에 약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게 1심에서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이 됐었고 공익에 뭔가 더 우선을 둔다 해서 이제 무죄 판결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2심에서 이게 사적 제재 일환으로 보인다. 명예훼손에 약간 그런 게 있다라고 해서 그 뭐 벌금 100만 원이지만 그래도 참작할 그 여지가 있다라고 봐서 선고유예를 이제 2심 때 내렸어요. 근데 이제 대법원에서 사실 이제 2심 판결을 확정을 한 거죠. 그래서 법원 판결을 보면 사실 뭐 이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이 사회적 문제는 당연히 공적 사안이 맞지만 특정인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 자체가 공적 사안으로 좀 보기는 조금 어렵다. 하지만 뭐 이런 이제 그런 그 참작을 좀 해서 선고유예를 이제 준 걸로 보이지만 일단은 유죄로 본 거죠. 그렇죠. 다음 뉴스입니다. 오늘 2월 말에 서울에서 고등학교가 문을 닫는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폐교라고 하면 저희가 대부분 생각하는 게 농어촌이라든지 약간 뭐 이렇게 이런 지방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서울에서도 초등학교도 이미 이제 한번 폐교를 했었고 그런데 서울 소재 일반 고등학교가 이렇게 폐교하는 거는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네. 올해 2월에 폐교를 하게 되고 사실 뭐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이게 저출생의 여파가 이런 고등학교 폐교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 이제 전문가들은 이미 이제 저출산이 가속화되고 있고 이 저출산 여파가 본격화되면 그러니까 학령 인구, 그러니까 뭔가 학교를 다니는 이 인구가 당연히 절벽 될 거고 그럼 이렇게 되면 줄 폐교 현상은 뭐 불보듯 뻔하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진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서울에서도. 그래서 도봉고처럼 문을 닫는 학교가 전국으로 봤을 때 지난해 한 18곳 정도 되고요. 네. 올해는 한 2배 가까이 더 늘어난 33곳 정도가 문을 닫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국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저출생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초등학교 입학생 수를 이제 보면서 저희가 저출산 문제를 계속 얘기를 하는데 올해 이제 서울시 초등학교 입학하는 그 입학자 학생 수가 5만 명대예요. 그래서 2년 전만 해도 7만 명대였으니까 정말 감소세가 확연해졌고 그리고 이제 소규모 학교라고 해서 전교생 수를 다 해봤자 240명 정도 되는 그런 그렇군요. 작은 학교도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한 주간의 랭킹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황정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바른 시선. 전종철의 전격 시사. 울산에서 다방 여주인을 살해하고 달아난 50대 피의자가 12년 만에 붙잡혔습니다. 유일한 단서는 여주인 손톱에 남아있던 범인 피부 조직 DNA였는데 12년 전 기술로는 남성의 미세한 유전자를 감식할 수 없었지만 최근에 DNA 증폭 기술로 잡아냈습니다. 1월 5일 금요일 전종철의 전격시사 여기서 마칩니다. 진행의 전종철 기자입니다. 감사합니다.